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영상치약과 교수 강준희입니다. 오늘은 침을 만들어내는 타액선 침샘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샘이란 침을 만들어내는 구조물로 이 침샘에서 만들어진 침이 입안으로 분비됩니다. 침샘은 양측으로 한 쌍씩 세 가지의 대타액선이 있으며 구강 점막과 입천장에 수많은 소타액선이 존재합니다. 대타액선에서 만들어지는 침은 도관이라는 길을 통해 입안의 계곡으로 분비됩니다. 이하선, 귀밑샘은 위쪽 어금니 근처에 계구부가 있고 악하선, 턱밑샘은 혀 아래 가운데 부위에 계구부가 있으며 설하선, 혀밑샘은 구강저의 여러 작은 구멍으로 분비됩니다. 이하선과 악하선의 계구부는 보통의 경우 구강 내에서 작은 구멍 형태로 쉽게 관찰됩니다. 또한 침샘을 자극하였을 때 이 계구부로 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침이 나오는 길이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이 오늘 알아볼 폐쇄성 침샘 질환입니다. 우리 입안에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침이 분비되어 음식물이 섞이는 것을 도와 씹고 삼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침에 포함된 소화효소가 소화를 돕게 됩니다. 이때 침샘에서 만들어진 침이 어떠한 이유로든 도관을 통해 구강 내로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게 되면 침샘에 침이 한꺼번에 고이면서 침샘 부위가 붓고 그 압력으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하선 부위가 부으면 귀 앞쪽에 약간 아래 위치가 붓고 악하선 부위가 부으면 턱 위쪽이 붓는 증상이 생깁니다. 신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귀 앞 언저리가 뻐근한 기분을 느껴본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신음식을 먹을 때 침이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관을 통해 침의 분비가 빠르게 일어나지 못해 순간적으로 침샘에 불편감이 느껴지는 것인데요. 이런 일시적인 현상은 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식사 시마다 종종 얼굴이 붓고 불편감을 느낀다면 폐쇄성 타액성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침이 나오는 길, 도관은 왜 막히는 걸까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침샘 도관을 막고 있는 석회화된 물질인 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석은 편도석이나 요로결석처럼 침이 나오는 길에 생긴 돌을 말합니다. 이미 딱딱하게 석회화된 타석 이외에도 타석이 되기 이전의 작은 덩어리들, 응축된 점액질 성분, 도관의 염증으로 인한 염증 산물, 세균 덩어리 등이 침샘 도관을 일부 막고 있어 침 분비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덩어리들은 침샘 도관의 염증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침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도관의 염증이 악화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만성적인 염증으로 발전하면 도관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도관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확장과 협착이 반복되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관이 협착되어 좁아지면 침 분비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앞서 설명한 타석이나 염증에 의해 도관이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드물게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종양에 의해서 침샘 도관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일단 침샘의 도관에 막힌 증상이 의심이 되면 침샘 조영술을 시행하여 도관과 침샘의 상태를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보통 타석은 방사선 사진상에서 하얗게 나타나지만 석회화가 덜 된 타석이나 세균 덩어리가 도관을 막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침샘 조영술이 필요합니다. 침샘과 도관 자체는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입안에 보이는 계구부를 통해 방사선 사진에서 하얗게 관찰되는 조영제를 주입하여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침샘 조영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침샘 조영술을 하면 도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도관과 침샘 실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석회화가 덜 되어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 타석이나 염증 덩어리들도 침샘 조영술을 시행하면 그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침샘 조영술 시 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면 CT나 MRI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간혹 증상에 따라 계구부와 도관을 통한 조영제 주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통해 진단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폐쇄성 침샘 질환의 경우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타석이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타석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경우 타석과 쉽게 분리되지 않는 도관 혹은 침샘을 함께 제거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침샘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도 수술을 통해 침샘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적으로 침샘을 제거하게 되면 침샘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가장 최후에 고려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질환의 상태가 수술적 치료로 가기 이전 단계라면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항생제 등의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중재적 시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적 시술은 보존적 타석 제거술과 도관 세척술이 있습니다. 타석의 크기가 작고 도관 개구부 근처에 위치한다면 개구부를 통해 기구를 접근시켜 타석을 제거하는 보존적 타석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만약 석회화된 타석이 관찰되지 않고 염증 산물이나 점액질 등으로 도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도관 세척술을 시행합니다. 도관 세척술이란 개구부를 통해 도관 내로 생리식염수나 항생제를 주입하여 도관을 세척하는 시술입니다. 염증의 원인이 되는 작은 덩어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타석들을 씻어내어 염증의 재발을 줄이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도관 세척술은 도관과 침샘 내로만 용액을 주입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상의 경감까지 걸리는 치료 횟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회 내지 10수회로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시 붓고 아프다라는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내원한 환자들이더라도 증상이 최근 몇 개월 이내에 시작된 환자가 몇 년 동안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보다 치료 효과와 예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샘 부위에 뻐근한 느낌이나 붓는 증상이 생기면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 초기에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침샘 부위에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침샘 영상 클리닉으로 내원하셔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쇄성 침샘 질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